이 영상으로 하크니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읽은 문장들과 숙제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숙제가 나왔을 때 잠시 영상을 멈추고 몇 초라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숙제가 현재 여러분의 독해력의 평가 기준이 되니 열심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 P에게 에어와틀루스 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이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이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이제 숙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첫 번째 숙제부터 보죠. 왜 이게 난제일까요?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글의 겉부분만 읽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미움받을 교육 1회에서 4회를 보시면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평균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공부는 시작이니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하크니스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답을 다시 보죠. 누군가 이 답을 보고 그럼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이 문장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을 완전하게 수정하면 돼 라는 답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말하는 독해력이란 이 두 번째 답까지 찾아가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4개의 영상을 함께 생각해 오신 분들이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험 현장에서 거꾸로, 다시 말해 수렴적 사고만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학생은 많지도 않고 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숙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A를 읽고 B까지 가느냐, B를 넘어 C까지 가느냐가 사고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숙제를 볼까요? 이 문단을 읽고 하나의 도식으로 표현하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말하는 사고력에는 정보의 재구성 능력도 포함됩니다. 즉, 내가 읽은 문장과 문단을 어떻게 나의 말로 풀어낼 것인가를 해낼 수 있어야 하고 얼마나 나의 말로 잘 정리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식화입니다. 도식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 무조건 표를 그려야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그저 한눈에 보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식은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사유의 흔적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으셨다면 저랑 생각을 비교해 보시죠. 만약 90% 이상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하크니스의 다른 영상들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수능적 사고가 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여기까지. 이 문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으니 글을 읽으며 반드시 1문단에서 읽은 논리 난제를 풀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첫 번째 숙제에서 진짜 문제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를 파악하신 분이었다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이 문장을 그냥 읽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씩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필요 없는 문장은 단 한 문장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을 읽고 슥 넘겼다면 우리의 사고나 이해의 과정에서 어딘가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이걸 살피자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든다는 건 사고 과정에 어딘가가 비어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빈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무슨 글이지? 뭔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죠.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어려운 법적 용어들이 나왔네요. 지금 제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부관을 우리가 읽은 논리난제의 경우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관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법적 의미가 뭔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 즉 주어진 정보 안에서 적합한 의미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뭘로요? 예시로요. 그럼 이제 부관은 수강료의 지급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근데 기한은 적절한 예시가 없는 것 같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순영은 쓸데없는 말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있을까요? 반드시 문제로 냈기 때문입니다. 글을 빈틈없이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저는 밑줄 쳐놓고 버립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나오니까 그때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건은 뭘까요? 쉽습니다. 승소하면 이라는 말이겠죠. 이제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그리고 조건이 실현됐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고 부른다. 계속 적용해 봅시다. 승소하면 수강료를 발생시키니까 논리난제는 정지 조건 부관이네 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이 문단을 다 읽었습니다. 요약하면 이 문단에서는 이해에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던져주고 그걸 이해하면 끝인 문단이었습니다. 영어로 치면 떡밥을 던져주는 거죠.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낯선 용어들을 나의 말로 바꿔내는 능력, 그것이 사고력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를 펴볼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의 기한이다. 이제 보이시나요? 지문에서 기한을 이렇게 예시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난제의 예시를 들어 묻나요? 왜 이제 이런 선지들이 나오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훌륭합니다. 왜 이게 답인지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지를 왜 냈지? 이 선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뭘 묻고 있는지를 파악하셨다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이제 여러분은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문단을 통해 수능적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